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 책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는가 이 책을 마고사키 우케루의 책을 하나하나 에피소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전반적으로 네. 이제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리뷰를 하고 나서 왜 이런 이제 미국 추종 노선이 자리를 잡게 됐는가라고 하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난 날은 언제인가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8월 15일 하는데 아니다, 9월 2일이다. 예, 보통은 우리가 뭐 이런 강화 조약이라고 하죠. 전쟁 끝날 때 서로 이제 싸움을 하지 말자. 강화 조약을 맺을 때 보통은 왜 우리 궁 이런 데서 맺잖아요. 무슨 건물 들어가 가지고. 네. 베르사유 궁전 뭐 이런 데.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왜 미주리 함에서 다 맺냐 이거죠. 배에서 그러니까 한 전함에서 거예요? 미국의 군대 군함에서. 오.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졌거든. 확실하게 이제 힘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확실하게. 너희들은 패배한 거고 너희들은 무조건 항복이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절대 토를 달면 안 돼. 우리 배로 와서 그렇죠. 니네 최고가 우리 배로 와서 무릎 네. 꿇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일본 정부 대표로 왔던 이제 그 외상이 시게미스 마모루라고 하죠. 네. 이 시게미스 마모루 외상은 우리 한민족하고도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이죠. 어떻게? 시게미스 마모루.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가 깊습니다. 처음 들어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모루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1932년 상하이 홍구공원이죠. 지금은 루싱공원으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서 바로 우리 윤봉길 의사가 네. 폭탄을 던졌잖아요. 도시락. 네. 네. 물병 폭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네. 그 폭탄을 던졌을 때 바로 그 당시 상하이 공사로 있다가 네. 그 폭탄에 이제 이쪽에 다리 한쪽 부분 여기 절단이 된 거예요. 무릎 아래 한쪽이 다리가 절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의족으로 이제 살았다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상이 돼가지고 결국 그 항복문서에 사인하게 된 거죠. 윤봉길 의사하고 관계가 있고 또 한쪽에서 이제 그 2016년에 롯데 형제난이 네. 났을 때 그 바로 그 지금은 고인이 된 신격호 회장 부인이 시게미스 네.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 집안의 삼촌이다. 얘가 지금 계속 아직도 그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아,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본래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 지금 살아 있잖아요. 네. 그 신격호 회장의 부인인 부인. 시게미스 여사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정확한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이 시게미스 성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맞다고 봐야죠. 왜냐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아니면 이런 얘기가 의혹이 혹은 뭐 누가 물어보면 네. 아유 아니에요. 이거 뭐 우리 집안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오해를 괜히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근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는 거의 뭐 맞다고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보면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이제 그 결국 조선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결국 어떤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난관에 봉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줄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본의 명문 가문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네. 뭐 롯데 쪽에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정확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이 시게미스 마모루가 왔는데 네. 그 사인을 했는데 그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봐요. 그때 일본에 이제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항복을 했으니까 미국에게 찍소리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7년간의 이제 미군정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결국 52년에 주권이 일종의 회복이 되거든요. 아.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고 52년 4월부터 이제 주권이 돌아온 거죠. 반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도 계속해서 너무 미국 추종 일변도로 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그 당시 일본의 아주 중요한 정치가가 요시다 시기루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수상 겸 외무상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그 당시 어떤 미국 추종 노선을 밟으면서 오히려 시게미스 마모루라고 그 항복 조약을 패전 조약에 조인을 했던 네. 그 시게미스 마모루류의 좀 더 자주적인 노선이 패퇴하면서 이제 거의 지금까지 한 70년간 계속해서 이제 미국 추종이 굳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게미스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제가 몇 개 좀 살펴봤더니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족화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다가 2015년에 한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그룹 했죠. 차원에서 네,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정보도 요청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네. 네. 당사자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까지가 네. 현재 팩트입니다. 근데 뭐 그걸 인정하면은 이렇게 큰 무슨 리스크가 있나요? 아니 해전에 아니, 그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지금 A급 전범이고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윤봉길에서 폭탄까지 던질 정도 이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후예가 지금 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 롯데라고 치면 그러면 너무 되겠니? 친일 느낌 나니까.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뭐 그렇죠. 한국말 잘 롯데는 못한다. 일본 기업이다 해가 참 곤욕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룹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네. 당사자는 별다른 얘기는 없고 그럴 거라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살아있다 상황. 정도까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참 보면 재미있는 게 당시에 이제 결국 9월 2일 날 패전 문서에 조인을 하고 나서 네. 그 당시 일본 지도층들이 온갖 추태를 다 보였다는 거죠. 네. 무슨 추태냐면 그 미국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전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세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실행하고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잡아들이겠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뭐 군인들이 아니라 다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네. 거기 빠지려고 이제 로비가 시작되는 거죠. 미군정에 줄대려고. 미군정한테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제 책임자들 그러니까 이런 책임자가 아니라 일단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가 있지만 또 그 뒷수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게미스 마모루는 이제 곧 뒷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로 세게 나갔냐면 자 지금부터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그러니까 관청의 문서는 다 영어로 쓴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1945년 9월 2일 이후로 이제.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통화는 미군이 발행하는 지폐. 달러로? 그렇죠. 달러도 아니 미국이 할 때 준비한 10엔짜리 전부 이제 그 통화 다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이제 재판권은 미군이 군사 재판으로 한다. 이거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군정 치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직접 통치를 하겠다. 사실 독일은 그렇게 했거든요. 독일은 4개국이 분할해 버렸어요. 딱 전쟁을 일으킨 연합국 전쟁의 승리를 한 연합국이 네. 독일을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이 4등분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정말 이제 소련은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 나라를 완전히 막 다시는 미국에 대들지 못하게 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게미스 마모루를 통한 여러 가지 관리들이 정말 뭐 기백 있게 나섰다 이거죠.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건 포츠담 선언에 위배되지 않느냐. 포츠담 선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군정을 한다는 건 아니라 나름 우리의 어떤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논리적으로 이제 싸움을 붙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름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자. 당신들이 메가드가 총사령부에서 지시를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인정해 달라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일본 국민이 볼 때는 정부는 여전히 돌아간다는 거죠. 말은 잘 들을 테니 그렇죠. 당신들 하는 거에 톤은 안 달 건데 네. 어쨌든 그걸 시행하고 네. 직접 움직이는 건 우리가 좀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뭔가 네. 좀 하긴 하나보다 아무리 네. 미국이 들어와도 이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딱 해방이 되고 나서 네.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와서 네. 어쨌든 군 같이 다 찢어가지고 나눠서 네. 통치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일본은 미국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소련은 왜 안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쟁 때 이제 전쟁을 이제 사실 소련은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서로 침범하지 침범 안 하게 않았다는? 1941년에 네. 일본의 외상 마스오카하고 그 소련의 몰로토프였나 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네. 1941년 4월에. 그게 서로 전쟁을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전쟁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미국이 계속 설득을 한 거죠. 미국 혼자 일본에 들어가려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 전쟁을 이제 그 독일은 완전히 이제 패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들어와라. 근데 소련은 계속해서 계산을 하다가 결국은 8월 언젠가요? 그 8월 15일 한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미군하고 이게 서로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네. 준종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컷 그럼 미국이 일본을 하고 상대로 태평양에서 열심히 전쟁했는데 소련이 들어왔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전쟁에 이제 흔히 말하는 영역을 정하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정하자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의 관동군이라고 하거든요. 만주를 경영하고 네. 이제 중국의 어떤 동북부 지방을 장악하고 소련을 하고 소련하고의 어떤 딱 맞서는 관동군이 한 100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만 명이. 이 관동군의 작전 범위하고 소련군이 이제 싸움을 하는 걸로 정했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참 이건 역사적인 아이러니인데 이 관동군이 본래는 어디냐면 있잖아요.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는 관동군이 작전 범위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련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반도도. 아, 북한 쪽도. 예,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45년 관동군 이 일본의 관동군 인간들이 45년 이제 인간들, 네. 초에 작전 범위를 수정해요. 자기들의 작전 관할 구역을 수정해 갖고 한반도 북부까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게 예. 저 뭐야 관동군이라 하면 그러니까 일본 네, 군인 일본군이, 거잖아요. 예. 네. 핵폭탄 맞기 전에? 전에 맞기 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북부도 이 소련군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거예요. 전투에 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된 거예요. 아, 만주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들어온 데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거군요. 그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아니 왜냐하면 이거 원칙적으로 일본 관동군을 상대하는 게 소련군인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 관동군의 작전 범위는 만주였는데 45년에 그게 작전 범위가 관동군이 바뀌어져요. 네, 한반도 네, 네. 북부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일본인들이 일본은 또 왜 그런 거야? 우리를 찢어 놓으려고? 아니요. 그런 그게 건 아니라 이제 아니겠지. 작전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밑에서 자꾸 또 이제 남반군이라고 불렀죠. 남반군에서 또 요청이 오고 또 본토를 또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옥수를 해야 되니까 본토에 지킬 병력이 없으니 또 여러 가지 올 때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뭐 그럴 때 이러나 자기들 항상 모든 군대 모든 조직은 자기 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작전 범위를 넓혀놔야지. 그 사람을 함부로 못 뺄 거 같잖아요. 그럴 네.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그런 또 스토리가 이유가 있었구나. 참 그게 참 그러니까 분단이 되려면 별게 다 그렇네요, 네. 진짜. 네. 모든 요소가 이렇게 딱딱 네, 네. 맞아 떨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어떤 준비해야 돼요, 도대체? 아 이거 우리 건강도 네. 안 되려면 저도 지금 보세요. 자 얼마 전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졌죠. 네. 그다음에 자전거 타다 굴렀죠. 아, 자전거도 타다 구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온몸에 상처가 투성인데 네. 이게 어찌 보면 또 눈이랑도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아,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려면 뭐 이게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네. 내 몸을 위한 홍삼을 드시면 네. 내 몸에 좋은 홍삼을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소백지향 홍삼이 미리미리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홍삼하면은 바로 면역력이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그 건강 제품이 바로 이 홍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홍삼 스틱도 있고 홍삼 액도 있어요. 홍삼 액은 조금 더 묽게 이렇게 네. 드링크처럼 드시는 거고 네. 스틱은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좀 진액으로 이렇게 드시는 저는 건데. 스틱이 좋더라고요. 스틱. 스틱파. 스틱파입니다. 네. 네, 저는 액파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홍삼 스틱 많이 드시고 매직 스틱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자체가 이제 아주 단단해지실 겁니다. 네. 자, 요즘에 독한 백신 또 맞을 철이 됐는데 네. 뭐 백신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소백지향 홍삼, 소백산의 전기를 받은 이 홍삼은 아주 링크가 잘 친절하게 걸려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우리 근데 왜 진짜 네. 이 눈 비타민은 광고 안 들어오는 거야? 한번 들어올 법도 한데. 내가 안 받고 있어. 왜? 일부러? 들어왔는데 내가 먹었는데 안 나와봐. 어떡할래?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 도대체 언제 났습니까? 이 눈은 고질적인 병이는. 눈에 너무 지금 뻑뻑하니까. 네, 인공눈물 광고라도 어떻게?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눈 관련해서 내가 지금 안 받고 있어 아예. 네. 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뭐 결국 그렇게 이제 문제들이 꼬여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된 건데 결국 뭐 참 일본이 근데 웃기는 나라라는 게 그 9월 2일 날 아니 8월 15일 날 어떻든 그걸 했잖아요. 이제 네. 전쟁은 끝이고 우리는 항복하겠다 네.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게 일본의 내무성 국장, 치안국장 그러니까 네. 아주 사회의 어떤 치안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내무성 국장 명의로 각 지방지사 우리 치면 도지사들에게 지령을 하달하는 거예요. 딱 항복하겠다고 3일 만에 8월 18일 날 뭐냐면 위안부를 모집하라. 뭐? 미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위안부를 모집하라. 아,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아, 미국을 위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특이하죠. 미군이 들어오면 딱 그부터 생각하는 거야. 아, 이제 여자를 공급해야 된다. 그부터 생각한 거예요. 습관이 습관. 그 일본의 약간 그런 성적인 뭐를 하든지 다 약간 성적으로 통하는 그거는 왜 그런 건지 진짜 궁금해. 그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것까지는 왜 성진국이 된 건가요? 성진국? 네. 근데 보통 이제 보면 계급 사회들 있잖아요. 네. 계급 사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계급 사회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양반이 선비가 있으면 그쪽은 그 뭐죠? 사무라이가 있잖아요. 네. 그 사무라이하고 일반 상인들이라든지 일반 서민들하고는 이제 신분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17세기 이후로 네. 일본에 이제 그 상업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상인 계층이 보통 부를 축적하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정치적인 힘이잖아요. 네. 정치적 힘과 명예 이런 걸 갖고 싶은데 어떤 그 계급 사회의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갖고 그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보통 발전하게 되는 게 성적인 문화들, 우키요에라든지 그 그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일본의 활락가 요시와라라고 하나 그 에도에 아주 유명했던 그 사창가죠.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문화들로 좀 탐닉을 하게 되고 돈을 풀게 되고 이런 것도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다. 네. 내가 지금 그 개천에 네. 한마디로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유동성, 네. 사회적인 탄력성, 신분적인 탄력성이 있는 사회하고 그것들이 없는 사회, 고여 있는 사회에서는 뭐 고여 있는 게 돈은 있고 고여 있으면 뭐로 가겠습니까? 그 사실은 어떤 성적 욕망의 축으로 많이 가지 않나. 뭐 이렇게 쾌락을 축으로 가지 않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어떤 탄미주의적인 어떤 정서가 네. 거기서 유리한다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하지만 네. 말씀을 하니까 이제. 자, 그래서 미군 들어온다는 소식에 네. 일단은 위안부. 일본 내 네. 위안부부터 네. 모집합니다. 그래서 바로 8월 27일 날 벌써 네. 그 오모리 위안 시설에 1,360명을 딱 모아놨어요. 와. 일본 8월 정부. 15일에 그러니까 항복 선언했고 항복했는데. 8월 18일 날 전국 각 지방에 이제 지사에게 그 명령을 지달했으니까 네. 딱 그 9일 만에 전국에서 1,360명을 모아가지고 딱 그 위안부 이건 시설. 강제예요? 아니 이거는 뭐 돈을 들여가지고 돈 주니까 와라 이래 된 거죠. 야, 진짜 빠르다. 그래서 27일에 모였어요. 1,몇백 명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아직 미국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9월 2일 날 이제 항복 그 그렇죠. 유주하는데 벌써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무서운 거죠. 아주 철저한 준비성이야. 자, 그렇게 준비했고요. 네, 결국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보면서 참 그러니까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가지는 것들의 어떤 정서가 우리가 이제 딱 그 졌다. 그리고 졌으니까 어떤 그 이긴 사람의 처분에 달려 있다. 근데 그러면 이긴 사람은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 졌으니까 사실은 뭐 일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졌으니까 막 우리 배를 가르겠다 이렇게 멋있게 자기들이 하는 그거는 뭐 영화사고는 그런 거고 실제로 졌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여자를 먼저 딱 미인계를 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네. 미인계를 먼저 써야 된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생존 감각, 본능적인 어떤 생존 감각은 네네. 정말 발달해 있지 않나. 그렇네요. 그래서 그 작전이 잘 통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보면 네. 자 미국에 이제 점령 정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드가 있고 메가드 밑에 크게 두 부류들이 대립하고 있어요. 네. G2라고 부르는 이제 참모국 네. 그 월로비라는 사람 반공주의자. 네. 여기는 이제 그 반공 보수 우위 키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민정국은 아니야. 이제 일본을 실험해 보자. 정말 진보적인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이제 캐디스 준장하고 요 민정국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싸움을 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이제 아주 중요한 초기에 역할을 했던 요시다 시게루는 네. 그 반공주의자에게 딱 달라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을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뒷뜰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만나러 간다고. 네. 당시에 그래도 수상도 하고 외상도 한 사람이 밤에 몰래. 가야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국민들 보면 폼이 안 나잖아요. 국민들 앞에서는 나는 메가드하고도 맞짱을 뜨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고 뒤로는 이제 몰래 밤에 한번 만나주세요. 문 두드리고 이런 것들 잘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잘 바꿔가지고 네,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런 그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까 말씀드린 민정국 차장 그 민정국이 있거든요. 네. 휘트니 준장과 캐디스 대령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비를 붙는 거죠. 이 두 그룹이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모부가 결국 정보 수집하고 이런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디스 대령이라는 애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 뒷조사를 한 거죠.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자작 부인하고 썸씽이 있는 거예요. 누가 썸씽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디스라는 민정국의 차장. 일본의 자작 부인이랑. 네,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왔던 민정국 차장이 일본을 좀 진보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반대파 참모 쪽에 있던 월러비 소장 쪽에서 반공파 쪽에서 반공파 쪽에서 네, 뒷조사를 민정파를 뒷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 부인 이름이 마사오 자작 부인이었나 하여튼 그 부인이 있거든요. 네. 그 부인하고 이 썸씽이 있다는 걸 딱 찾아낸 거죠. 불륜인 거잖아요. 불륜이죠. 네. 그래서 그 뭐 사진하고 다 찍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캐디스 대령의 부인에게 딱 넘겨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부인은 난리가 났겠죠. 네. 돌아와. 아니 부인은 같이 있어요. 아, 일본에 같이 일본에요? 있는데 아. 그러니까 부인은 더 난리가 나고 당장 이혼하겠다 난리 나고 네. 결국 캐디스 대령은 48년 초에 미국 출장을 간 이후로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서로 GHQ 메가드 총사령부 내부에서 이 싸움이 붙으면 이거는 뭐 적과 동지보다 동지끼리 더 심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캐디스 쪽에 그 자작 부인하고 이런 관계 있는 거 보면 이 상당히 많이 먹혔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일화도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영구 패전론 할 때 네.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유력자들하고 취재를 했던 사람들 회고록 같은 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군 고위 장성이라든지 뭐 미군 좀 고급 군인들이 일본인 집에 와가지고 당신 부인 마음에 드는데 내 첩으로 하자. 맞아, 그때 라든지 기억나요.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그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일본은 뭐 정말 뭔가 저 위부터 저 아래까지 총력을 다해서 로비를 한 거죠. 정말 저 때문에. 몸로비를 한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부끄러운 과거죠. 사실. 미국인들을 만족시키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간접 통치를 이끌어낸 측면도 있죠. 물론 냉전이라는 것들로 세계 전략이 변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효과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정국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이잖아요. 네. 그래도 가장 그 한 사회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 법이고 헌법이니까. 일본 헌법. 일본 헌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캐디스 대령이 만든 거라고 보면 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헌법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본에 건네 가지고 이거 만약 안 받아들여지면 천황도 무사 못할 거다. 네. 일본 일왕도 너희들 꼼짝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 약간 잡고 고치고 뭐 번역만 해가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의 평화 헌법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일본의 헌법의 근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부르지만 메가드 헌법이라도 불러요. 메가드 만든 거잖아요. 메가더의 부하였으니까. 그렇죠. 아니, 미국인이 만든 헌법을 일본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네. 와. 그러니까 또 아베 쪽에서는 네. 전후 총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헌법 개정을 하자 이런 논리를 또 만드는 그런 거죠.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하는 자기들 일왕에 비상대권을 줘야 되고 군 통수권을 줘야 되고 그 전전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전후 결산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도 늘 뭐 법률이나 헌법 같은 거 뭐 어디서 갖고 온 것 같다고 조금 뭐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여긴 아예 그냥 미국인이 만들어 준 그렇죠. 거네. 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48년 50 총선을 하고 나서 네. 우리는 이제 유진호 박사가 주도를 했고 또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진호 박사의 후배 최용달 그 박사가 이제 입안을 한 거죠. 그 그래요? 헌법은 이제 남북한의 헌법은 각각 그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나온 법학자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 나라 헌법을 참고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만든 우리가 건데 만든 거죠. 남북한이 다. 여기는 그냥 캐디스 대령이 만들어 준 거를 그렇죠. 그대로 쓰고 네.
일본도 참 자존심 독특해. 자존심 많이 안 상하나? 자존심 안 상하는 것 같아. 아, 그런가? 근데 결국 그 헌법에 따르면 이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어쨌든 아무리 미 군정이 있더라도 선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47년 4월 달에 이제 새로운 헌법에 따라 가지고 첫 총선거가 열리는 거예요. 그 총선거에서는 누가 돼요? 어느 당이 집권하냐면 일종의 진보 계열, 사회당이 일당이 돼요. 아, 진보 그래요? 계열 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국. 왜냐면 이 사람이 헌법을 지었다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노조 힘을 키워주고 하니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군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대되는 세력의 힘을 몰아줬겠죠. 네. 근데 참 우리가 그래도 의외지 않습니까? 메가더가 그래도 이 사회당 정권을 성립을 어떻게 허용해 줬느냐. 그 좀 의문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네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사회당의 그 당시 이제 수상 총리가 됐던 가타야마가 네.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메가더가 기독교인. 메가드는 기독교 전파의 또 역사적 아주 이게 신실한 사람이었대요. 그게 뭐냐면 메가드가 그렇게 논리를 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에 장개석도 기독교인이야. 또 필리핀에 로하스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야. 자, 일본까지 기독교 나면 야, 이제 동아시아를 우리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승만도 기독교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거. 일본을 포기할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 아, 이게 그래요. 되게 종교적인 이유로 접근했군요. 그래서 받아줬다는 거죠. 가타야마 내각을. 근데 대체로 또 기독교랑 약간 좀 사회주의랑은 좀 잘 안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메가드는 네. 항상 뭐든지 지도자는 네. 대립되는 부하들을 항상 서로 견제시켜야 디바이드 앤 된다? 룰을 시키잖아요. 그래야 총선 경쟁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좀 반공, 한쪽은 약간 좀 그렇습니까? 진보 이렇게 해야지 자기한테 더 충성할 거 아니에요. 더 잘 보이려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예전에 메가더도 했었잖아요. 네. 방송에서. 네. 많은 건 기억 안 나고 그 메가더 엄마가 엄청 아. 치맛바람이었다. 이것만 좀 기억나요. 그 편 다시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서 네네. 기억 저처럼 안 나시는 분들은. 메가더가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었죠. 그렇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근데 결국 메가드의 조카가 네. 결국 주 1대사를 또 지내요. 그러면서 또 그때도 장난 아니었죠. 위세가. 자기 삼촌이 메가더인데. 메가드였고 너희도 꼼짝 못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사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일본 그 정치권에 어마어마하게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사실 해방 당시 될 때 어떤 통계를 보니까 남한의 기독교인 숫자는 10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남한에 그래도 한 2천만 인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전 국민이 그 당시 얼마 안 됐는데 미군정이 행정 고문을 두잖아요. 11명의 행정 고문을 두는데 그중에 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남한 인구 2천만 중에 10만밖에 없지만 행정 고문의 50%가 넘죠. 생계형 종교 아닙니까? 개종하신 거 아닌가? 안 믿으면 안 돼.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인 국장 13명 중에 7명이 기독교인. 아이고야. 초대 그 재형국회 의원 190명 중에 38명이 기독교인. 근데 이때 기독교인이 왜 각광을 받냐면 영어가 되잖아요. 그냥 미군정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영어가 되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미군정 때 아주 활약을 했던 그 한국인 이제 그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인 사람이 조병옥, 정일영, 이묘묵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조병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게 공주에 충청남도 공주에 영명학교가 있거든요. 기독교 선교사가 만든 미션 스쿨이죠. 지금도 있죠. 영명 고등학교가 있는데. 영명? 예, 영명. 영원한 광명. 기독교 그래요? 영원한 광명 이런 뜻이죠. 근데 제 학생이 영명이야. 이 조병옥 같은 경우는 영명을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제일 그 당시 요직이 그거 아닙니까? 경찰력, 경무부장을 한단 말이죠. 네. 거기에다가 정일영 박사, 지금 그 네. 정대철 의원의 선친이죠. 그 정일영 박사는 뭘 했냐면 인사처장을 해요.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어디 넣을까? 네네. 진짜 막강한 자리인 거예요. 영어를 인사권을 잘해서. 그렇죠. 영어 잘하고 미국 박사니까. 기독교인이고 다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면묵이라는 사람은 하지의 통역견 비서거든요. 하지. 미군정 최고 책임자의 옆에 딱 한국 통역견 비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세. 실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당시 이제 우리가 미군정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죠. 사실 임시정부는 재밌는 게 네. 우리 상하이 임시정부 요원들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대부분 다 대종교인이에요. 우리 나철의 대종교 단군. 대종교가 뭐예요? 단군을 떠봤더니 네. 단군을 종교였던 교육. 그래요? 임시정부 요인 중에 29명 중에 21명이 대종교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군정에서 민정장관을 맡았던 안재홍, 초대 부통령 이시영, 초대 국방부 장관 총리 이범석,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다 대종교 인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참 또 독립 투쟁을 해야 될 때는 당군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종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네. 처음 나라 세울 때는 종교도 굉장히 네. 중요하게 작용을 하네. 그렇죠. 아,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열정, 이 순교의 열정을 끌어내는 게 종교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정열이 없으면 쉽지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일본에 처음 이제 막 그 나라 망하고 네. 막 다시 재건될 때쯤에 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막 튀어 오르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쯤부터 미국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미국을 어떻게든 비유 맞추려고 했던 그 상황은 이해가 이제 됩니다.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이 나라들을 네. 네. 쥐락펴락을 했는지 네. 물론 이제 이분의 저 주장이겠습니다만 네. 그 내용들을 그러면 디테일하게는 이어진 2부에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이어지는 2부에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술수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